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7번 학습지랑 28번 학습지 미리 다 받았죠? 네, 오늘 수업에서는 두 장 다 필요하니까 같이 챙겨서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은 27번 학습지 내용만 나갈 건데 잠깐 28번 학습지에서 같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두 장 다 필요한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로마자 4단원 사회사상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윤리와 사상에서 우리 윤리 부분은 다 배웠다, 그쵸? 1학기에 서양윤리, 2학기에 들어서 동양윤리까지 모두 마쳤고 이제 남은 부분은 사상, 사회사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사상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1에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사회사상의 의미와 역할.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 사유를 사회사상이라고 합니다. 의미 한번 살펴볼게. 기억에 같이 봐볼까?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와 해석을 사회사상이라고 하더라. 예를 들면 그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회사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회사상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그 밑에 니은의 역할 나와 있죠.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어떤 사회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나 체계적인 사상적 틀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어떤 사회,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분석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이다.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사상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멀리 가볼까? 우리 중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중국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는 우리와는 달리 일당,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은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채택해서 더 훨씬 발전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사상은 이처럼 어떤 사회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틀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세 번째 동그라미 현실의 부조리가 개선된 이상사회 모습을 제시해 준다. 자, 여기 한번 줄 거 볼까? 이상사회 모습 제시함. 이상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공자할 때도 이상사회 나왔고 최근에 노자할 때도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 나왔다. 그쵸?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상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유형의 사람을 말한다. 그쵸? 그처럼 이상이 붙으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회 이런 게 이상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사상은 이상사회 모습을 제시해주는 역할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이 이상사회의 의미가 뭐고 또 그의 역할은 뭔지 동그라미 2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역사상 이 이상사회가 현실에서 실현된 적은 있을까 없을까? 잘 없어요. 완벽하게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꿈꾸고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이상사회를 제시하는 이유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니은의 역할. 그런 것들이 현실을 개혁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데 기준과 목표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항상 새해 되면 지키지 못할 거지만 목표를 세우잖아.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보다 목표를 세우는 게 결코 그게 다 100%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그 해를 더 잘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그쵸? 이처럼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봐볼까?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과 실천 의지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주제 1에서는 사회사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상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주제 2예요.
동서양의 이상사회론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동양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상사회 모습 동그라미 1번에서 살펴볼 것이고, 한 장 넘기면 서양 사상가들이 제시하는 이상사회의 모습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다들 각자 어떤 이상사회 모습을 제시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는 이 중에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지, 내가 생각했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비교, 체크하면서 보는 게 또 유익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이상사회론. 자, 근데 그 밑에 표 보니까 우리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공자할 때, 노자할 때 따로 배웠지만 이제 이상사회라는 걸 주제로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자가 생각했던 이상사회를 우리는 대동사회라고 불렀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네. 1학기 때 했었다. 그쵸? 자, 그래서 대동사회의 특징 살펴보기 전에 그 밑에 제시문부터 보고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공자의 대동사회 두 번째 칸에 한번 같이 봐볼까? 공자의 대동사회를 나타내는 제시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도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며, 얘들아, 공자의 대동사회에서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그쵸? 근데 우리 최근에 배웠던 노자 혹시 기억나나요? 노자 문제 풀이할 때 나왔었는데 노자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아요. 그치? 기억나죠? 반대다. 그치? 그 다음에 또 마저 읽어볼게.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라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부모, 내 자식만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줄,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고 장년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아이는 잘 양육되고 외롭고 홀로 된 자나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금방 나왔던 노인, 어린아이, 외롭고 홀로 된 자, 병든 자, 모두 우리가 사회에서 약자라고 부르는 사회적 약자들을 일컫는다. 그쵸? 그들이 모두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 사회인 것 같네. 자, 마저 읽어볼게. 남자에게는 남자의 직분, 여자에게는 여자의 직분이 있다. 재화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지만 그것을 결코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도 않는다. 재화가 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되어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인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도 않고 훔치거나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문을 잠그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이다. 그치? 이를 일러 대동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이런 제시문이 나오면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이구나 라고 딱 매치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공자가 생각했던 이상사회,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정말 평화롭고 도덕적인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그쵸?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정리해볼까? 첫 번째 동그라미, 공자의 대동사회의 첫 번째 특징,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되어 다스리는 사회. 두 번째 동그라미, 사회적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들, 노인이나 병든 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는 사회. 세 번째 동그라미, 내 부모, 내 자식만을 위하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 밑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살표 봐볼까? 자, 인의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도덕 공동체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최고로 강조했던 덕목인 거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 쌤이 한자가 잘못됐어요. 이 인이 아니라 이렇게 쓰죠. 인의 덕목이, 인의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도덕 공동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했다. 그쵸? 그리고 공자가 강조하는 사랑은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차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걸 이제 인의 실천이라고 보았죠. 공자가. 이처럼 인의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확대 동그라미, 내 가족, 내 부모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대동이라고 불리는 도덕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가장 최근에 배워서 기억이 다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자가 생각했던 이상사회를 소국 과민사회라고 불렀다. 그쵸? 소국, 나라의 크기는 작고 과민, 백성의 숫자는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크고 백성의 수가 많으면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자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인위적인 거였다. 그쵸? 자, 그럼 소국가민 사회 어떤 사회인지 한번 접대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시문부터 봐보자. 밑에 두 번째 칸에 나라의 크기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다. 소국 과민.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대요. 백성들은 생명을 중히 여겨 멀리 이사가는 일이 없다. 배와 수레가 있는데도 타지 않고 갑옷과 무기가 있는데도 펼치지 않는다. 백성들은 다시 새끼를 묶어 사용한다. 지금으로 치면 최신 문명 기구들이 막 있는데도 그걸 사거나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런 걸 쓰지 않는다. 자기의 음식을 달게 여기고 자기의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자기의 거처를 편안해하고 자기의 풍속을 즐거워한다. 아, 이거 읽으니까 노자의 소국가민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굉장히 만족하고 욕심이 없고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쵸? 이웃나라가 바라다 보이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아, 이 제시문이 나오면 노자의 이상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서 읽었던 거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정리해 볼게. 소국가민 사회란 첫 번째 동그라미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 말 그대로 소국과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에서 벗어나 인위적인 거 제일 싫어한다라고 했다. 그쵸? 인간 본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 여기 괄호 쳐볼까? 인간 본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 인위적인 거 필요 없다. 그냥 본성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명의 이기에 무관심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저 그 뒤에 가로쳐보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소국과민사회라고 한다. 이런 키워드들 나오면 노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에 따라, 인간 본성에 따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 동양의 이상사회로는 이미 살펴봤던 거 복습한 차원이었다. 그쵸? 그럼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서양의 이상사회론. 자, 보니까 플라톤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사실 플라톤도 1학기 때 서양 윤리할 때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고대의 윤리학자인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사회는 바로 정의로운 국가였어요. 자, 이 정의로운 국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이 날지 모르겠네. 제시문부터 읽고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자, 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왕이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공부하게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정치 권력과 철학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면서 나머지 한쪽은 거들떠보지 않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작태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그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지 않는 한 나라에서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 결론. 지혜로운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맞죠?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가장 큰 해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 첫 번째 동그라미. 자, 너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라면 계층이 3개로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 지금으로 치면 군인, 그 다음에 나라의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3계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그 3계층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덕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그거 정리해놨죠? 한번 같이 보면서 동그라미 쳐볼게. 자, 통치자 계급은 지혜의 덕을 발휘해야 되고, 지혜의 동그라미.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용기라는 덕이 필요하겠지. 용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은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절제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조화를 이룰 때 제목으로 다시 가볼까? 정의로운 국가일 때 정의의 동그라미.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4개의 덕을 강조했어요. 지혜, 용기, 절제, 정의까지. 이렇게 4개의 덕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4개를 4가지 주요한 덕목, 사주덕이라고 불렀었죠.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넘어가 볼게. 자, 근데 생산자가 갖춰야 되는 이 절제라는 덕,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절제는 생산자만 갖추어서는 안 되고 통치자도 방위자도 모두가 갖춰야 되는 덕목이었어요. 한번 적어볼까 위에. 이것은 모든 계급에게 요구된다. 자, 그 이유. 절제라는 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절제라는 덕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역할에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게 된대요. 그러니까 다들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방위자에 적합한 사람이 통치자의 역할을 넘보지 않고 생산자에 적합한 사람이 방위자의 역할을 탐내지 않게 되겠다. 그쵸?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첫 번째 동그라미 끝에 한번 필기해볼까? 플라톤은 타고난 성향에 따른 분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될 성향, 방위자가 될 성향, 생산자가 될 성향 다 다르대요. 다 이걸 타고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분업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플러스 모든 계급이 절제의 덕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죠. 플러스 다른 일에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간섭을 강조하고 있더라. 이거 저번에 플라톤 할 때도 필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인이. 철인은 늘려서 말하면 철학자를 말해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국가를 지향했다. 이런 통치 방식을 철인이 통치한다라고 해서 옆에 적어볼까? 철인 통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자,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렇지 못한 자가 다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참고로 옆에 CF 민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다. 그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혜롭지 않더라도 누구나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그쵸? 이런 민주정에 대해서 플라톤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죠. 가장 위험한 정치 형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롭지도 않은 자가 나서서 통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민주정에 대해서는 경계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적어 놓읍시다. 민주정을 경계하고 철인 통치를 지향 강조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쌤이 참고로 수호자와 생산자라고 적어 놓은 거 보입니까? 수호자가 뭐지? 수호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 두 계급을 묶어서 수호자라고 해요. 원래 이 두 계급은 어릴 때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교육받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이제 통과한 사람들만 통치자 계급으로 올라가고 나머지가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호자, 통치자, 방위자를 합쳐서 일컫는 이 계급의 특징 얘기했었는데 이들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유제라고 불러요. 수호자의 특징 옆에 하나 적어볼까? 공유제. 사유,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공유, 다 같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걸 공유제라고 합니다. 자, 공유제 가로치고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활 방식까지. 군대를 떠올리면 된다라고 했다. 그쵸?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생활 방식까지 공유해야 되고 심지어는 배우자나 자식까지도 공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해야 사적인 이익, 사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유제. 하지만 통치자나 방위자 계급 말고 생산자 계급 있죠. 그들은 공유제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들은 수호자와는 다르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유재산 소유. 자, 이것도 잘 알아놔야 되겠죠? 자, 통치자와 방위자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적인 이익, 사적인 욕심을 챙기지 않도록 재산이나 생활 방식이나 심지어 배우자나 자식까지도 공유해야 된다라고 봤던 반면 생산자 계급은 충분히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플라톤까지 다시 복습을 해봤고 이제 그 밑에 모어로 넘어갈게요. 자, 모어는 사실 철학자는 아니에요. 법과 관련된 이제 법학자이기도 한데 모어, 이 사람이 또 이상사의 모습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상사회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모어라는 이름은 낯설지라도 모어가 제시했던 이상사회 이름 유토피아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진짜 아름다운 우리가 관광지나 또는 뭐 휴양지를 갔을 때 와, 여긴 내가 꿈꿨던 유토피아야 이런 말 많이 쓰죠. 유토피아의 뜻이 뭐냐면 유토피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토피아는 바로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유의 뜻은 첫 번째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좋은 장소, 우리가 꿈꾸는 이상사회 비슷하다 그쵸? 그런데 두 번째 이 뜻도 있다라고 해요. 없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장소.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장 꿈꾸는 사회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회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유토피아에서 다 담고 있다. 그쵸? 자, 그럼 모어가 그렸던 유토피아 어떤 사회일지 제시문 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법률을 가진 54개의 마을이 있다. 이곳의 시민들은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 즉 농사일에 종사한다.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되고 6시간만 하면 된대요. 8시간은 잠자고 남는 시간은 다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된다. 너무 부럽다 그쵸? 집집마다 열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다. 공자의 대동사회랑 비슷하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집안에 들어간들 어느 개인의 소유란 없기 때문이다. 모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곳의 시민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 모어가 생각했던 유토피아에서는 내 집, 내 자동차,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열심히 6시간 이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재산을 축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겠죠?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정신적으로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어가 꿈꿨던 유토피아는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된 사회다. 평등의 동그라미.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사회. 이걸 꿈꿨구나. 그 밑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요 이상 6시간 이상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남는 시간은 그저 오락, 문화생활 이런 걸 하면서 즐기면 된다. 두 번째 동그라미,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보았다.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구나. 모어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베이컨 처음 들어보는 사람 아니다 그쵸? 우리 서양 윤리할 때 근대에 등장했던 철학자였어요. 근대에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중에 이 사람은 경험주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쵸? 베이컨이 했던 또 유명한 말도 우리 배웠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이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 주장을 했던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이 꿈꿨던 이상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밑에 뉴 아틀란티스라고 되어 있죠. 뉴 아틀란티스는 다른 말로 과학기술 사회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베이컨이 썼던 공상과학소설 제목이었대요. 뉴 아틀란티스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솔로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질병이나 역병, 유해한 동식물, 해성,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자연현상의 원인을 드러내서 규명하고 재난들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취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다. 자연과학적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자연을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맞게 지배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쵸? 자, 그럼 위에 한번 한 줄로 정리해볼까? 다시 윗줄로 올라가서 베이컨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생활 방식이 개선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이 확대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 모습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 과학기술 여기에 괄호 쳐볼까? 과학기술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 그쵸?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자연을 더 잘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기술 밑에 이거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줍시다. 하지만 오늘날 베이컨과 같은 생각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 맞는 말이다. 그쵸? 베이컨이 꿈꿨던 이상사회의 특징도 간단히 알아보면 되겠고 자,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마르크스와 롤스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가 꿈꿨던 이상사회를 공산사회라고 불러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철학자, 사상가이죠. 그리고 이 공산사회를 진짜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었잖아. 바로 북한이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게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도 공산사회를 지향은 했지만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북한도 조금씩 바뀌고는 있다. 그쵸? 그러면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사회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28번 학습지가 필요합니다. 28번 학습지 한번 펴볼래요? 28번 학습지 뒷장을 펴보면 마르크스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실어놨다. 그쵸? 마르크스에 대해서 실려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28번 학습지를 미리 나눠준 겁니다. 같이 한번 그림을 봐보자. 자,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5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라고 봤어요. 이거는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는 발전 단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먼저 원시사회, 원시 공산사회에서는 계급 같은 건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계급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냐면 자, 고대의 노예사회를 한번 떠올려보자. 고대 노예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 지배계급이었고 노예들이 그들의 피지배계급이었다. 맞죠? 피지배라고 하는 건 지배를 받는 계급을 말하죠. 중세에 들어서는 영주나 귀족들이 지배계급이 되고 농노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는 돈이 있는 자본가들이 지배계급이 되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급이 되었어요.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지배계급 대 피지배계급의 갈등의 역사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공산주의 사회, 자신이 꿈꾸는 이상사회 모습이 남았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계급은 다시 무계급,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그림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다, 맞죠? 한국이 해당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자신이 꿈꾸는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사라지고 멸망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옆에 빈칸에 가서 한번 쌤이랑 필기를 해볼게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재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현재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빈부격차다, 그쵸? 부익부, 빈익빈.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볼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 첫 번째 특징.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계급과 어떤 계급이 갈등을 빚고 있냐면 돈이 있는 자본가 계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죠?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 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계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러요. 되겠나? 자,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 계급 대 노동자 계급이 대립,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있어요. 사유할 수 있다. 사유.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생산에 필요한 땅, 토지, 건물,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을 일컬어요.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가질 수 있대요. 이런 걸 가진 개인이 부자, 자본가다, 그쵸? 이런 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생산수단을 사유한 계급이 자본가, 그렇지 못한 계급이 바로 노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업을 해요. 일을 나누어서 한다라는 거다, 그쵸? 분업.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를 만들지 않잖아.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다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타이어 바퀴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동차 백밀러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죠? 그렇게 하면 훨씬 생산력이 높아진대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분업이 좋지 못한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번 너희 생각해봐.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뭘 만든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어떤 사물의 일부분만을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의 기계 부품에 다름없다, 그쵸? 그래서 이 분업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소외되는 또는 노동에서 소외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분업 때문에 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의 부품처럼 똑같은 물건을 그대로 찍어내고만 있는 거야. 이런 게 인간 소외, 노동 소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았어요. 우리 플라톤이 분업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분업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4번째. 자본가에 의한 노동 착취가 심하게 일어난다. 노동자 착취. 얘들아,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본가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거다,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1930년대 미국에서는 빈곤, 실업, 일자리 잃는 거,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는 수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타파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건국해야 되겠다,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빨간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맞죠?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단결을 해서 그때 혁명은 폭력혁명입니다. 폭력을 동반한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를 일으켜야 된다. 되겠죠? 자,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필기를 해봤는데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문제가 많았구나.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생각한 이상사회 공산주의를 지향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27번 학습지 뒷장으로 돌아가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 보자. 자, 두 번째 칸의 제시문부터 한번 읽어볼게. 공산사회에서는 노동 분업에 예속된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던 이런 분업에 예속된 노예 상태가 사라진대요. 인간 소외 현상, 노동 소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다. 맞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 우리는 마치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듯이 하루 종일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 다른 말로 내 잠재력을 실현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또 생산력 또한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증가되고 집단적 부가 풍요로워진다. 제일 중요한 핵심 문장이 그 뒤에 나와 있네요.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이상사회에서는 각자가 능력만큼만 일하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 분배받으면 된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이상사회의 특징은 다 중요하니까 한번 줄을 그어볼게. 우선은 첫 번째 동그라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있었다. 맞죠? 하지만 공산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생산수단을 다 같이 공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 없습니다. 계급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국가까지 소멸하게 된다. 공산주의 사회는 산무, 세계가 없어요. 우선은 사유재산이 없고 사유재산이 없다 보니까 돈이 있는 자 없는 자 계급 구분할 수 없겠다. 그쵸? 계급 사라지고 심지어는 국가까지 사라진다. 국가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국가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국가는 자본가의 편에 서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국가가 없는 게 낫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 이상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공산사회라고 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마지막.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꿨다. 평등의 동그라미 쳐볼까? 평등. 위에서 토머스 모어도 강조했었는데 모어도 공동 생산, 공동 소유, 평등을 꿈꿨다. 그쵸?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평등을 강조하는 두 철학자 모어와 마르크스 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드디어 마지막 롤스입니다. 자, 롤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롤스는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최근까지 현대 활동했던 철학자입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이 롤스가 죽었다라는 뉴스를 TV에서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뉴스에 다뤄질 만큼 이 철학자의 죽음이 대단했던 이유는 그만큼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고 영향력이 컸던 철학자라는 거다. 그쵸? 롤스는 미국 사람이고 하버드대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했던 철학자예요. 자, 이 사람은 한평생 주제 하나만 가지고 연구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정의였어요. 그래서 롤스가 생각했던 이상사회도 당연히 그 정의가 실현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정의로운 사회 또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롤스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봤을까?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의의 이 두 원칙을 잘 따르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다. 정의의 두 원칙을 실현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의의 두 원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된다. 여기 기본적 자유에 가로쳐볼까? 모두가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자유에는 어떤 자유가 포함되냐면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포함되어 이 자유를 부자, 가난한 자 구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원칙. 그 다음에 제2원칙으로 넘어가 볼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 인정된대요. 금방 읽었던 거에서 불평등에 동그라미 쳐볼까? 야, 우리 롤스는 불평등 허용된다라고 주장하네요. 위에서 나왔던 마르크스와 그 다음에 모어랑은 차이가 있다, 그쵸? 불평등 있을 수 있지. 얘들아, 롤스 미국 사람이라고 했다, 맞죠? 미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고 분명히 불평등한 사회 맞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지 않잖아. 불평등 인정되고 허용될 수 있는데 단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못할 때는 불평등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 그 뒤에 한번 살펴볼게. 먼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이를 일컬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가장 혜택을 사회에서 작게 받는 사람.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노인이라든지 병든 자 또는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병든 자 말고 또 뭐 있었지? 뭐 힘없는 자, 외롭고 홀로 된 자 이런 사람들이 일컫겠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컫는 말이다. 알겠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만 불평등 인정되고 허용된다라는 거야. 그런 사회에서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 오픈, 열려 있어야 된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말합니다. 제2원칙 안에 두 개의 원칙이 들어있다. 그쵸? 작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나서도 그 뒤에 일어나는 불평등 인정한다라는 거야.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차등의 원칙 위에 2-1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위에 2-2라고 숫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우리 정의의 두 원칙이라고 했는데 세분화시켜보면 1원칙과 제2-1원칙과 2-2원칙 세 개로 구분될 수 있다. 그쵸? 자, 우리 한번 서열을 정리해볼게. 롤스는 이 원칙들 사이에 우선순위, 서열이 있다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당연히 제일 중요하니까 제1원칙이 싫었겠죠? 제1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2-1과 2-2 중에 맞아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더 우선시 돼야 돼요. 제2-2 원칙.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제2-1 원칙.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이유 알겠습니까? 뭘까? 제2-1 원칙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 맞죠? 그 이유는 뭐냐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보장하는 거 그래 중요해. 하지만 그걸 위해 어떤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유주의자예요. 하지만 미국 사람 치고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등의 가치까지도 고려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둘 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유라는 거.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빨간색으로 그 밑에 선생님이랑 한 2줄 정도 써볼게요. 롤스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누군가의 또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롤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해 주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롤스에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충분히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불평등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래요. 단, 롤스가 말했던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그래서 불평등이 꼭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아니라는 거. 롤스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최대한 모든 기회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어주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그 뒤에도 나타나는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정당하다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롤스가 이야기했던 정의의 2원칙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롤스가 꿈꿨던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이기도 하겠죠. 자, 위에 올라가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은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롤스 내용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다 다뤄봤고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고 복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시험 범위는 선생님이 한 장 더 나눠줬던 28번 학습지까지인데 28번 학습지는 우리 안타깝게도 다음 주는 추석 때문에 수업을 못해요. 그 다음 주 시험 전주 마지막 주에 남은 학습지 하나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뒤에 1시간 정도 남으면 자습을 주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추석 전까지 모두 강의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28번 학습지도 꼭 챙겨오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